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내년 예산안으로 올해보다 54조 원 늘어난 728조 원을 편성하며 확장 재정을 공식화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역대 영부인 최초로 구속 기소되면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초유의 상황이 됐습니다. 내란 특검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기소하며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국무회의 정족수를 채우려고 국무위원 수를 손으로 세는 장면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다시 대규모 공습을 감행하면서 푸틴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종전회담이 불발 위기에 처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년 나라 살림살이 규모가 나왔습니다. 지난해보다 8.1% 증가했고 처음으로 7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재정 씨앗론을 강조했습니다. 씨앗이 부족하다고 밭을 묵힐 수 없다. 결국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리겠다는 겁니다. 집안 살림이 어려워졌다고 아껴만 쓰지 말고 빚을 내서라도 미래를 위해 투자한다는 것이 내년의 나라 경영 방침입니다. 먼저 이혁근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과 일본 순방에서 돌아온 뒤 처음 열린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이 대통령은 확장 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경제 혁신을 위해 돈을 쓸 곳엔 제때 적극적으로 써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뿌릴 씨앗이 부족하다고 밭을 묵혀놓는 그런 우를 범할 수는 없습니다.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서 농사를 준비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입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은 728조 원. 작년보다 8.1%, 금액으론 54조 7천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윤석열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를 전면 폐기한 겁니다. 지난달 소비 쿠폰 효과로 소비가 2.5% 늘고 생산과 투자 역시 늘어나자 확장 재정 정책에 자신감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대폭 늘린 예산을 AI와 초혁신 경제 분야에 집중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공약 사업도 대폭 반영됐습니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과 금액이 늘어나고 인구 감소 지역 6개군 24만 명에겐 매달 15만 원씩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급됩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라 재정에 적극적 역할을 강조한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은 다음 달 3일 국회에 제출됩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아동수당 확대가 눈에 띄는데 대상자가 50만 명이 더 늘어난다고 합니다. 교통비를 크게 줄일 수 있는 정액 패스도 도입되고 주당 4.5일째 근무라는 중소기업에는 인센티브가 주어집니다. 이어서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GTX-A 서울역. 파주 운정역에서 올 때 요금은 4,000원대로 교통카드를 이용해도 부담입니다. 한 8만 원에서 9만 원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GTX가 이제 이렇게 다 된다면은 훨씬 더 그걸 이용할 것 같고. 정부가 예산을 더 투입해 부담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도입될 정액 패스는 지역에 상관없이 최대 20만 원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데 가격대는 5만 원에서 6만 원 선입니다. 아동수당은 만 8살까지로 확대되면서 대상자가 49만 7천 명 늘어납니다. 월 10만 원씩 지급되는데 인구 감소 지역은 최대 3만 원이 추가돼 총 13만 원까지 받는 곳도 있습니다. 4.5일제를 도입하는 중소기업에도 최대 50만 원의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노동계의 오랜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기업이 신규 고용까지 하면 최대 80만 원이 지원됩니다. 정부는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과 함께 소비 진작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이랑 같이 외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쇼핑을 한다든지 직원들한테 많이 호응을 받아서. 정부는 또 내연차를 전기차로 바꿀 때 기존 300만 원의 보조금에 대해 전환지원금 최대 100만 원 등 40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예산을 올릴 때마다 문제는 이 돈을 어디서 마련하느냐 하는 겁니다. 결국 국채를 100조 원 넘게 발행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 역시 빚입니다. 이처럼 빚은 늘어나는데 공무원 보수는 내년에 8년 만에 가장 많이 오른다고 합니다. 구경호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정부는 내년에는 경제 상황이 다소 나아져 올해보다 국세 등 총 수입이 22조 원 넘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출은 더 많이 54조 원 넘게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결국 내년 총 수입에서 총 지출을 뺀 통합 재정 수지는 53조 8천억 원의 적자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여기에서 국민연금 같은 사회보장성 기금의 흑자 규모를 뺀 실질적인 내년 나라 살림 적자는 109조 원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이 적자를 메우려면 결국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겠죠. 내년 발행해야 하는 규모는 모두 116조 원에 달합니다. 전체 나라빚도 1,415조 원으로 불어나는데 지금 추세라면 매년 100조씩 늘어 4년 뒤에는 1,800조 원에 육박할 전망입니다. 재정이 건전한지를 보여주는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58%까지 높아지는데 다른 OECD 국가들보다 높은 건 아니지만 상승 속도가 빨라지는 게 문제입니다. 정부는 경제가 살아나면 세금도 더 많이 거치게 되는 만큼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경제 성장이 다소 높아지고 그래서 세입 여건이 좋아지고 그래서 다시 재정 건전성이 확보되는 빠듯한 나라 살림에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상황이지만 내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3.5%로 9년 만에 최대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구경호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출범한 지 58일 만입니다. 전직 대통령 부인이 기소된 것도, 남편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을 받게 된 것도 역시 모두 헌정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이 소식은 먼저 조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오늘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를 구속 상태로 기소했습니다. 구속기간 만료를 이틀 앞두고 김 여사와 얽힌 주요 3가지 사건을 재판에 넘긴 겁니다. 김건희 씨를 도이치모터스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명태균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와 관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하였습니다. 특검팀이 지난달 2일 김 여사의 16가지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출범한 지 58일 만입니다. 특검팀은 김 여사를 주가 조작 공범으로 판단하는 등 사건별로 구체적인 혐의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하면서 약 8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고 명태균 씨로부터는 2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고 봤습니다. 또 건진법사 전성배 씨로부터 통일교 현안 청탁을 빌미로 8천만 원 상당의 금품도 받았다고 공소장에 적었습니다. 김 여사는 구속 전후로 6차례 특검 조사를 받으면서 대부분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특검팀은 확보한 증거들을 통해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부당하게 챙긴 수익 약 10억 원에 대해 추징 보전을 하는 한편 10개가 넘는 남은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특검팀이 김 여사를 구속 기소하면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형사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MBN 뉴스 조성우입니다. 재판을 앞둔 김건희 여사는 입장문을 통해 변명하지 않고 묵묵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재판 전략일까요? 김 여사 측은 재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박하겠다며 특검과의 정면 승부를 예고했습니다. 심동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건희 여사 측은 향후 재판에서 특검팀의 주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김 여사는 6차례에 걸친 특검 조사에서 대부분 진술을 거부하거나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김 여사 측은 특검 수사에 대해 관련자가 너무 많아 사실관계가 유동적이었다며 이미 결론이 정해져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의 재판에 대해서도 판사 앞에서 하나하나 다퉈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검 조사와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는 상반된 모습입니다. 김 여사도 입장문을 통해 주어진 길을 외면하지 않고 묵묵히 재판에 임하겠다며 어떤 혐의에 관해서든 특검 조사에 성실하게 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확정적 사실처럼 매일 새로운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피하지 않고 잘 살피겠다며 혐의를 간접적으로 부인했습니다. 또 가장 어두운 밤에 달빛이 밝게 빛나듯 자신의 진실과 마음을 바라보며 이 시간을 견디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여사 측이 특검팀과의 진실 공방을 예고한 가운데 김 여사가 재판에서 직접 해명에 나설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MBN 뉴스 심동욱입니다. 이제 긴 의혹 제기 끝에 김건희 여사가 재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동안 김 여사의 비위에 대한 견제가 없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자신의 아내에 대한 의혹이 짙어지던 때에도 기자회견을 열고 오히려 감쌌습니다. 의혹을 규명할 수 있었던 골든타임을 놓친 과정을 이혁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모든 것이 저의 잘못이고 불찰입니다. 앞으로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조용히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리스크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기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돼 있다는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윤 정부 검찰은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한 차례 대면 조사를 진행했지만 이마저도 출장 조사라는 비판을 마주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나토 순방 당시 착용한 고가의 목걸이를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의혹이 제기됐고 명태균 씨에게서 부탁을 받아 공천에 개입한 건 아닌지도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부터 대통령 당선 이후까지 의혹들이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아내를 감싸는 데에만 급급했습니다. 침소봉대는 기본이고 없는 것까지 만들어서 그야말로 저를 타겟으로 해서 제 처를 많이 좀 악마화시킨 거는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사태로 파면되고 나서야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구성됐고 실체 규명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고 조용히 반성하겠다며 입장을 밝혔던 김 여사. 대통령이던 남편의 보호 아래 어떤 견제도 받지 않았지만 특검 수사 끝에 구속 기소란 결말을 맞았습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내란 특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오늘 재판에 넘겼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위증 등 6가지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특검이 확보한 계엄 당일 CCTV에는 한 전 총리가 김용현 전 장관과 정족수 충족 여부를 손가락으로 세는 모습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이 내용은 박은채 기자입니다. 내란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오늘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27일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이틀 만으로 특검팀은 영장 재청구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신속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대통령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법 질서를 유린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위헌유법한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 행위를 하며 동조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특검팀은 확보한 대통령실 CCTV에서 한 전 총리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4명이 필요하다, 이제 1명 남았다라며 국무위원 정족수 성사 현황을 손가락으로 세고 있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또 대접견실에 모인 국무위원들이 서명을 거부하자 참석했다는 의미 아니냐라고 말하며 서명을 요구한 사실도 확인했는데 한 전 총리도 이를 시인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특검팀은 이상민, 박성재 전 장관과 함께 대통령실에 1차로 호출된 한 전 총리가 포고령을 직접 받았고 국무회의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전화를 한 사실도 파악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또 계엄해제 국무회의 소집을 한동안 건의하지 않다가 정진석 당시 대통령실 비서실장 연락을 받고서야 윤 전 대통령을 찾아가 소집을 건의하는 등 계엄 해제를 고의로 지연했다고 특검팀은 지적했습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닷새 뒤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중국 방문이 공식화되면서 김 위원장이 어떻게 중국을 찾을지도 관심입니다.
북한 지도자는 외국 방문 자체가 드문 데다 비행기 타는 걸 꺼린다고 알려져 있죠. 이번엔 어떨까요? 강재묵 기자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앞서 4차례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2차례는 김 위원장의 전용기 참매 1호를 이용했고 2차례는 특별열차를 이용했습니다. 특별열차로 이동했을 때는 길게 3박 4일, 전용기 이용 때는 짧게 1박 2일 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방중은 열차를 이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중국 단둥의 한 호텔은 북한과 중국을 연결하는 다리 근처 일부 객실에 대한 예약을 금지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열차로 이동하는 김정은의 동선을 노출시키지 않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원도 김정은이 열차를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며 국회에 비공개 보고를 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특별열차에 오를 북한 측 수행원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외교 담당자인 최선희 외무상과 의전을 하는 김여정 부부장이 수행원으로 동참할 전망입니다. 다만 부인인 리설주는 동행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김정은의 다자 외교의 대비 무대인 만큼 관심이 분산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일반적인 다자체제, 다자협의에 하는 행사와는 매우 다르게 목표를 갖고 있는 거고 친교 이상의 의미를 갖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 혼자 방중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같은 이유로 김정은의 딸 주애 역시도 이번 방중엔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것이란 관측입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검찰 개혁안을 놓고 여권 내 파열음이 새어나오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섰습니다. 생각이 다르면 토론을 해야 한다며 직접 토론을 주재할 가능성도 시사했는데요. 현직 검사장까지 법무부 장관을 공개 비판하며 논란이 확산되는 상황에 이 대통령이 제동을 건 걸로 풀이됩니다. 선한빛 기자입니다. 검찰 내에서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해온 임은정 서울 동부지검장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검찰 개혁안에 대해 공개적인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수준의 검사장 자리 늘리기 이 안으로 나온 것 같아서 너무 참담한 심정이고요. 최근 검찰 개혁안의 세부 내용을 놓고 여당 지도부와 정 장관이 부딪혔는데 검찰 내부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온 겁니다. 당과 정 장관 사이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부분은 중수청을 행안부에 둘지 법무부에 둘지,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시킬지 등입니다. 중수청,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행안부 밑에 들어가게 됩니다. 어떤 권한들이 집중돼 갖고 상호 인적 교류가 가능한 상태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이런 점도. 검찰 개혁안을 둘러싼 여권 내 갈등이 커질 기미가 보이자 이 대통령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이 있다면 토론을 해야 한다며 직접 나서서 토론을 주재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요 쟁점에 대해서는 대책과 해법 마련을 위해 국민 앞에서 합리적으로 논쟁하고 토론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한편 대통령실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선 직권 면직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선한빛입니다. 내년 6월 지방선거가 있죠. 국민의힘이 잘 싸우는 사람만 공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필요할 경우 장외투쟁도 불사하겠다는 분위기인데 여야 대치가 더 격화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조희로 기자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잘 싸우고 이기는 정당으로 만드는 것이 혁신의 시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보다 2배, 3배로 싸우는 분들이 우대받는 정당을 만들겠다고도 선언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와 향후 총선을 염두에 두고 의원들의 투쟁력을 공천의 지표로 삼겠다는 겁니다. 반드시 잘 싸우신 분들, 열심히 싸우신 분들만 공천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찬탄파도 단일 대우로 잘 싸운다면 공천을 받을 수 있다고 언급하며 단일 대우를 강조했습니다. 우리만의 싸움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상황에 따라 장외투쟁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인민재판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이런 무지막지한 일을 국회에 의석이 좀 많다고 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고방식 자체가 바로 독재입니다. 독재. 여야의 공세 수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야당이 선명한 강경 투쟁 노선을 공식화하면서 극단적 투쟁 정국이 지속될 거라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국민의힘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관사에 오선 중진 나경원 의원을 배치했습니다. 법무부 장관 출신 육선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맞붙게 된 건데 이른바 추다르크 대 나다르크 강대강 대치가 예상되죠. 안 그래도 치열한 법사위가 최대 격전지가 될 전망입니다. 이지율 기자입니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추미애 의원에 맞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에 나경원 의원이 전격 발탁됐습니다. 이 선수를 파괴해서라도 간사 역할을 맡기로 했습니다. 추미애 위원장의 일방적인 독주를 막아낼 수 있지 않을까요? 통상 상임위 간사를 재선 의원이 맡는 걸 감안하면 오선 중진 의원의 배치는 파격적이란 평가입니다. 국회 법사위는 각종 법안 처리에 최종 관문 역할을 하는 만큼 여당의 입법 속도전에 야당이 적극 대응하겠다는 전략입니다. 특히 두 사람 모두 진보와 보수 양 진영을 대표하는 강성 인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추 위원장은 잔다르크 유세단을 이끌며 김대중 전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이후 추다르크란 별명을 얻은 바 있습니다. 자, 회의 방해를 계속 하시겠습니까? 토론 기회를 다 드렸는데 엉뚱한 말씀 하셨잖아요. 나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로 초강경 대여 투쟁에 나서며 나다르크란 별칭을 얻었습니다. 패스트 트랙 철회해 주십시오. 저희는 오늘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수단을 통해서 온몸으로 저항하겠습니다. 판사 출신인 두 사람은 법조 전문성을 바탕으로 검찰개혁 등 각종 쟁점 법안을 놓고 치열하게 맞붙을 전망입니다. 당장 다음 달 1일 법사위 차원의 윤 전 대통령 체포 거부 장면이 담긴 CCTV 열람을 두고 두 사람의 양보 없는 충돌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지율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조사한 바로 다음 날 이 전격 구속영장을 청구했죠. 현역 의원을 구속하려면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필요한데 권 의원은 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며 영장심사에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 소식에 의원 연찬회에 참석 중이던 권성동 의원은 곧바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정치특검이 정치적으로 무리한 영장 청구를 한 것이라는 것만 스스로 증명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성동 의원은 부당한 정치 표적 수사라고 특검 수사를 비판하면서도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않고 특권을 스스로 포기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더라도 국회 표결 절차는 원칙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검은 법원으로부터 받은 체포 동의안을 법무부에 보내고 법무부가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국회로 전달합니다. 국회의장은 본회의에서 표결을 실시하고 재적의원 과반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됩니다. 민주당 의석수를 감안하면 체포 동의안 통과 가능성이 높은데 통과 즉시 권성동 의원은 체포돼 법원에서 피의자 신문을 받게 됩니다. 일각에선 권 의원의 불체포 특권 포기가 구속을 피하기 위한 전략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체포 동의안 통과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자신의 결백을 부각하는 동시에 수사에 적극 임하는 모습으로 법원의 기각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네, 오늘도 시끄러웠던 정치권에서 화제가 된 뉴스만 모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정치톡톡 오늘은 국회팀 정태훈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정 기자 첫 번째 톡톡 바로 가볼까요? 네. 돈 주는 아저씨, 좋은 아저씨 아닌가요? 이 말만 보면 그럴 수 있죠. 예. 하지만 보통 그냥 돈만 준 아저씨 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일단 영상 한번 보시죠. 세상에 공짜는 없어. 모르는 사람이 뭘 준다고 해도 절대 따라가면 안 돼. 특히 돈은 더 안 돼. 그건 아주 나쁜 거야. 그러자 딸이 질문 한마디 던지고 영상은 끝이 납니다. 근데 아빠는 왜 돈 준다는 아저씨 뽑았어요?
예, 뽑았어요. 이 말을 듣고 보니 이 돈 주는 아저씨 대충 누군지 짐작이 갑니다. 그렇죠. 네. 해당 영상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SNS에 올린 AI 영상인데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주도로 시행 중인 민생회복 소비 쿠폰 정책을 비꼬아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사상 처음 700조 원이 슈퍼 예산을 두고도 지금 야당의 비판이 거센데 민심은 어떨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맞습니다. 다음 톡톡 보겠습니다. 네. 이번엔 찐 하남자와 사이코패스. 이 썩 평소에 쓰고 싶은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단어들이 여야 지도부의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최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공개 질문을 던졌습니다. 계엄과 탄핵 등에 대한 입장을 SNS를 통해 물은 건데요.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 대변인이 여야 대표 집무실이 멀지도 않은데 직접 물어볼 용기가 없냐며 찐 하남자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하남자는 남자답지 않은 남자라는 뜻의 신조어죠. 여기에 진짜라는 의미의 찐을 더한 겁니다. 예, 그럼 이 사이코패스라는 말은 민주당에서 나온 말인가요? 네, 앞서 정청래 대표가 장동혁 대표에게 공개 질문했다고 전해드렸었죠. 예. 장 대표가 어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빵 터졌다라고 말한 건데요. 말 그대로 웃음이 나왔다는 거죠. 이 말에 대해 민주당에서 격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타인의 어떤 고통이나 감정에 대해서 공감하는 능력이 전혀 없는 거 아닌가.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우리 사회에서는 사이코패스라고 부르긴 합니다. 그러자 장 대표 여기에 또 한마디 얹었네요.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들 사이에 신경전이 설전으로 벌어진 듯한 모습인데 맞습니다. 이 수위가 높아지면 이 국민들도 낯뜨거운 일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강성으로 알려진 이 정청래 대표가 최근에 이미지 변신을 시도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 대표는 당대표 취임 뒤 언론개혁을 강조하고 있죠. 언론과의 인터뷰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악의적 언론 보도의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언론과의 법적 싸움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양보하지 않고 승리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정 대표가 오늘은 기자들을 만나서 덕담을 건넸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프레스 프렌들리, 그러니까 언론 친화적인데 표현력이 좀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직설 화법이 평소 트레이드 마크와도 같은 정 대표의 색다른 발언에 기자들이 살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예, 최근에 정 대표가 자기소개할 때 알고 보면 부드러운 남자, 알부남이라고 소개한 게 떠오르는데 부드러운 리더십으로 협치도 이끌어내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태훈 기자였습니다. 우리 국방정책을 연구하는 국방연구원에선 그동안 세계 유수 대학으로 국비 유학생을 매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선발된 연구원들이 성적표까지 위조하며 기간을 연장하거나 불법으로 겸직해 돈까지 벌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도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한국국방연구원이 매년 선발하는 국외 장학 프로그램 공문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선발되면 최대 5년 동안 3억 원에 가까운 교육비가 주어집니다. 국방연구원 소속 선임연구원인 백모 씨가 해당 프로그램에 선발된 건 지난 2020년입니다. 미국의 한 명문 사립대학 학위과정에 등록해 교육비 2억 원을 넘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백 씨가 학위과정을 밟은 건 3년이 전부였습니다. 2년 동안 교육비를 무단으로 받은 겁니다. 백 씨는 아직 학위를 따지 못했다며 교육기간을 계속 연장했고 이 과정에서 성적표를 위조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미국의 한 연구소 연구원으로 겸직하며 매달 1,000만 원 정도의 월급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국방연구원은 매년 실시하는 종합감사에서도 발견하지 못했고 교육이 다 끝난 뒤 우연한 제보로 시작해 부랴부랴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국방연구원이 뒤늦게 해임된 백 씨에게 교육비를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아직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백 씨보다 1년 먼저 선발된 박모 연구원도 유학기간 미국의 한 대학에 출강하다 적발돼 해임 조치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다 앞으로 철저한 감독과 관리로 국외 장학 프로그램의 신뢰를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연구 인력 육성에 힘써야 할 때가 아닌가.
국방연구원은 해임된 국외 장학생의 교육비를 보증보험을 통해 반환을 청구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의료용 실험돼지를 유기견 먹이로 사용했다는 충격적인 내용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요. 그런데 해당 보호소에서 주인이 키우는 개를 유기견으로 둔갑시켜 나라 돈을 빼먹은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더구나 구조 대상 지역을 벗어나 다른 지역의 유기견까지 포획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 내용은 강세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전라북도 군산에 있는 유기동물 보호소가 지난 4월에 구조한 유기견 3마리입니다. 모두 군산시 나포면 길가에서 구조했다고 돼 있는데 사실과 다릅니다. 3마리를 저희가 케어하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유기견 보호센터니까 주인이 있는 강아지들은 그게 안 되거든요. 제가 사무장님 들어오면 한번 여쭤보고. 반려동물을 유기견으로 둔갑시킨 거였습니다. 구조 지역도 군산시로 한정돼 있는데 타 지역 유기동물까지 데려온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유기견 새끼 2마리가 있어서 전화드렸어요. 부산까지 가지 않아요? 몇 번을 보냈다고요. 군산시는 유기동물을 구조해 한 달 동안 보호하면 마리당 16만 원을 지급하는데 더 많은 돈을 타내기 위해 꼼수를 부린 걸로 보입니다. 군산시로부터 받을 수 있는 예산이 약 2억 4천 정도 되는데요. 그 부정수급으로 받은 예산에 대해서는 사실 대표밖에 알 수가 없고. 군산시는 이런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단속에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담당 직원은 이제 한 명밖에 없거든요. 이제 서류나 이런 부분들하고 이제 현장에서도 일일이 다 확인하는 것까지 하기에는. 유기동물 보호소 측은 구조 예산을 부정수급한 건 한 차례뿐이고 그것도 직원 실수로 이뤄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남해안에 적조가 발생해 양식장 물고기 26만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6년 만에 첫 적조 피해가 일어난 건데 문제는 앞으로가 더 우려됩니다. 강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상남도 남해군의 한 가두리 양식장. 참돔과 우럭이 하얀 배를 드러낸 채 죽어 있습니다. 서부 경남 해역으로 밀려온 적조띠에 꼼짝없이 당한 겁니다. 돔은 거의 한 90%, 우럭은 지금 반 정도 폐사 정도 되고 적조 농도가 진해질수록 많은 피해가 오고. 집중호우에 따른 민물 방류와 고수온 여파로 적조 피해가 일어난 건데 경남 남해안에서 양식 물고기 26만여 마리가 집단 폐사했습니다. 당국은 적조주의보가 내려진 이곳 남해군 해역 일대에 방제선 27척을 긴급 투입해 황토를 살포하고 있습니다. 방제선들이 물보라를 일으키며 황토를 퍼뜨리는 건데 이렇게라도 적조띠를 없애보려 안간힘을 쏟는 겁니다. 하지만 경남 서부뿐만 아니라 중부 해역까지 적조주의보가 확대되면서 적조 피해는 더 불어날 전망입니다. 지금 현재 태풍이나 다른 강우나 이런 요건이 없을 때에는 적조가 계속 확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6년 전 200만 마리의 집단 폐사를 경험한 경남 양식어민들은 악몽이 되살아날까 봐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저출생과 고령화로 빈집이 늘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빈집, 밀집 지역을 돌아보니 연탄이나 쓰레기가 쌓여 있어 언제든 불이 날 수 있는 아슬아슬한 상태였습니다. 강세영 기자가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지난 17일 평택의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이었는데 계량기에서 시작된 불이 창고까지 번졌습니다. 현장을 가보니 가스통에서 가스가 새 냄새가 납니다. 주변까지 폭발에 휘말릴 뻔한 겁니다. 아니 펑 뭐 터지는 소리가 난대요. 그 나와 보니까 막 불이 막 시뻘겋게 막 올라갑니다. 순간에 못 보면 이 전체가 다 불바다가 되는 거죠. 여기 석유통도 있고 다 있는데 여기. 도심에서도 빈집 화재가 발생합니다. 평택의 다른 빈집도 불에 타 잔해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빈집은 13만 4천호로 추정됩니다. 이 수치는 인구가 감소하며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사람이 없는 집에서도 이렇게 불이나 큰 피해를 남길 수 있습니다. 계량기나 낡은 전선에서 불이 날 수 있고 실화나 방화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위험 요인이 없는지 서울의 빈집 밀집 지역을 찾아갔습니다. 또 요거도 한 집 살고 또 저쪽도 빈집이고 요거도 한 집 살고 다 빈집이고 저 위에도 전부 싹 저 위에 돌아가면 전부 다 빈집이에요. 문틈으로 들여다보니 불에 타기 쉬운 연탄과 나무가 쌓여 있습니다. 다른 집도 타기 쉬운 쓰레기가 잔뜩 쌓여 있는데 불이 났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빈집은 소화시설이 작동하지 않아 인명피해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과거 청주의 공가에서 불이 나 노숙인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빈집이 주택이 밀집된 동네에 많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이런 주택가는 집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왼편에는 주민이 살고 있는 집인데요. 그런데 그 바로 옆에는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가 있습니다. 빈집에서 시작된 불이 다른 집으로 번져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밀집된 폐가 지역에 대해서는 자치단체별로 집중적인 관리를 간헐적이라도 좀 강화를 해서 순찰이라든지 주변 환경 정비라든지 늘어나는 빈집에 맞춘 안전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여기저기 방치된 공유형 킥보드와 자전거도 이제는 거리의 골칫덩이로 전락했습니다. 전용 주차 공간을 마련하고 견인 조치를 하는데도 위반 신고는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 주차라면 추가 요금을, 지정 주차라면 요금 할인을 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됐습니다. 안유정 기자입니다. 서울 서대문구의 한 인도위로 전기자전거 여러 대가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 지하철 신사역 출구 앞에도 전동 킥보드가 떡하니 세워져 있습니다. 무분별하게 방치된 공유형 킥보드와 자전거 탓에 시민 불편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인도 중앙에다가 세워놓는다든지 그런 거에 있어서는 통행에 있어서 어려움도 있고 거리 미관상 좋지도 않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 버스 정류장과 지하철역 출입구 인근, 자전거 도로 등은 주정차가 금지된 구역이지만 도심 곳곳에서 위반 사례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 10m 이내는 주차 금지 구역이지만 1m도 안 되는 거리에 전동 킥보드가 세워져 있습니다. 서울에서만 지난해 주정차 위반 신고 건수가 약 18만 건으로 한 해 전보다 4만 건가량 급증했습니다. 거리에 골칫거리라는 민원이 잇따르자 지자체가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주차 공간을 확충하고 있지만 바로 인근에 전동 킥보드가 불법 주차돼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공유 킥보드는 불법 주차가 적발되면 이용자가 아닌 대여업체의 견인료와 보관료가 부과됩니다. 사정이 이렇자 경기 화성시는 지정 위치에 반납하지 않는 이용자에게 대여업체가 추가 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전국 최초로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단 막지되어 있는 것 때문에 통행에 불편이 있다. 이런 내용들로 이제 저희 쪽으로 이제 민원들이 많이 접수되고 결국 불법 주차를 직접 처벌할 규정이 없다 보니 이용자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당근책이 뒷받침돼야 하는 실정입니다. 무단 방치한 이런 킥보드를 지정된 장소에 옮겨 놓으면은 할인 정책, 그러니까 뭐 한 달에 10,000원이라든 이용료를 한 7,000원까지 뭐 3,000원 할인해 준다든지. 일부 전문가는 불법 주차를 하는 이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 마련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MBN 뉴스 안유정입니다. 강원도 동해안에 2달 넘게 제대로 된 비 한 방울이 내리지 않으면서 강릉시는 지난 20일부터 재앙급수에 들어갔습니다. 반면 인접한 다른 지역은 물이 모자라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심지어 속초에서는 물축제 대명사 흠뻑쇼까지 열렸습니다. 왜 이런 희비가 엇갈리는지 장진철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소방차 급수호소에서 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평창 등 인근 지역에서 생활 용수를 퍼와 강릉의 정수장에 붓는 겁니다. 영동 지역 소방차 22대뿐 아니라 전국에서 물을 담아 나르고 있습니다. 최악에 사용할 생수도 전국에서 120만 병이 도착했습니다. 시민들이 나서 기우제까지 지냈지만 여전히 비 소식은 없습니다. 물이 모자라니 소방당국도 비상에 걸렸습니다. 이 수조의 물은 화재 진압을 위해 이렇게 떠놓은 물입니다. 수돗물을 아끼려고 바다로 흘러가는 강이나 호수에서
이렇게 퍼다 놓은 겁니다. 강릉에서 50km 떨어진 속초입니다. 강수량 차이는 고작 85mm. 속초도 식수원인 쌍천이 바짝 말라 겉으로 보기에는 강릉과 별반 다를 바 없어 보이지만 물 걱정은 없습니다. 지난 2021년 쌍천에 만들어 놓은 63만 톤 규모의 지하댐 덕분입니다. 흠뻑쇼 같은 대규모 물축제도 열렸습니다. 예전에는 가뭄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물이 단수가 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다 완화가 됐어요. 강릉시도 영곡천에 속초처럼 지하댐을 만들고 있지만 2년 뒤에나 완공됩니다. 강릉 오봉여수주의 저수율은 15.7%. 강릉시는 현재 평소 대비 50%만 공급하고 있는 수돗물을 다음 주부터 75%까지 더 줄일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중심부에 맹공격을 퍼부으면서 민간인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미국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면서 종전 기대감은 가라앉는 분위기입니다. 이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늦은 밤 상공에서 미사일이 날아오더니 폭발음과 함께 붉은 연기가 치솟습니다. 건물은 반토막 났고 잔해가 거리 곳곳에 흩어졌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중심부에 대규모 공습에 가해 최소 21명이 숨지고 48명이 다쳤습니다. 피해는 민간인이 많은 아파트와 쇼핑센터뿐 아니라 유럽연합 대표부, 영국 문화원 건물까지 확산됐습니다. I'm outraged by the attack on Kyiv, also hitting our EU offices. It was an attack also on our delegation.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가 드론 600여 대와 미사일 31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Вирішення ключових питань, але він обирає балістику замість будь-яких реальних кроків до миру. 이번 공격은 미국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제시한 이준의 종전회담 시한을 불과 며칠 앞두고 발생했습니다. 미국의 평화협상 중재에도 러시아는 의제가 준비되지 않았다며 회담 성사에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번 공습으로 평화협상을 낙관하던 백악관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Unfortunately, will continue as long as the war continues. Both sides of this war are not ready to end it themselves. 메르츠 독일 총리까지 나서 종전회담 불발 가능성을 내비친 가운데 일각에선 평화협상이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폴란드에서 에어쇼를 준비하던 전투기가 추락해 조종사가 숨졌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국회의원들이 매달 400만 원이 넘는 주택수당을 챙긴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김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F-16 전투기가 수직으로 고꾸라지듯 급하강합니다. 굉음을 내며 활주로와 충돌한 기체가 시뻘건 화염을 내뿜으며 미끄러집니다. 현지 시각 28일 저녁 폴란드 중부 라돔에서 에어쇼를 준비하던 전투기가 추락해 조종사가 숨졌습니다. 소방 헬리콥터가 저수지 위에서 물을 채우려던 순간 균형을 잃고 기울어지더니 물속으로 풍덩 가라앉습니다. 현지 시각 24일 프랑스 서부 로스포르덴에서 산불 화재 진압에 투입된 헬기가 저수지에 빠졌습니다. 조종사와 탑승자는 탈출에 성공해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성난 시위대가 돌과 유리병을 던지며 경찰에 맞섭니다. 급기야 경찰차도 시뻘건 화염에 휩싸입니다. 현지 시각 28일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기본 월급에다 매달 5천만 루피아, 우리 돈 430만 원의 주택수당을 받아온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분노한 시민들이 거리로 나선 겁니다. 경찰의 진압 과정에서 simin 1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Hari ini kami sangat berduka sekali ya kehilangan. 인도네시아 국회는 공식 관사가 없어 주택수당을 지급했다고 해명했지만 의원들이 챙긴 주택수당이 빈곤 지역 월 최저임금의 20배에 달하는 금액이어서 시민들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북한 사회를 들여다보는 평양 돋보기 시간입니다. 이젠 북한에서도 스마트폰을 쓰는 주민들이 점점 늘고 있다는데요. 얼마나 보급됐고 실제 기술력은 어느 정도인지 김세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최신형 폴더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모습을 공개까지 하고 애플사의 제품들도 애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그렇다면 북한의 휴대전화 생산 능력은 얼마나 될까? 최근 조선신보는 북한이 연간 수십만 대의 휴대전화를 자체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가졌다고 홍보했습니다. 바로 2018년 3월 준공된 평양 만경대 구역에 있는 진달래 손전화기 공장입니다. 하지만 수십만 대 생산이 가능하다는 말은 실현 불가능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마틴 윌리엄스 크림슨 센터 연구원이 작년 발표한 보고서는 중국 기업이 생산한 스마트폰을 북한이 상표만 부착해 공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북한의 이동통신사 고려링크에 가입된 숫자만 700만 명이 넘고 기존에 평양에만 있던 대형 휴대전화 대리점이 지방에도 각 구역마다 생겨 보급은 활발해졌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요금제가 조금 많이 싸졌대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평양에서 오는 전화를 받는 것도 요금이 들어서 잘 안 받으려고 했었는데 사용 연령대를 보면 어릴 때부터 스마트폰을 휴대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주로 사업을 하는 성인들이 사용합니다. 북한에는 치안이 너무 안 좋아서 그 핸드폰을 가지고 뭐 이렇게 있다가 강도처럼 이렇게 뺏어가는 경우도 있고 어머니들이 위험할까 봐 또 그 핸드폰을 잘 안 사주는. 인트라넷 사용에 그쳐 외부 세계와는 접촉할 수 없어도 가속이 붙은 보급량에 앞으로 더 많은 주민이 휴대전화를 사용할 거란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K 콘텐츠가 이제는 문화관광 산업의 확실한 효자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박물관 방문객도 기념품 매출도 역대 최고치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이런 인기를 틈타 불법 굿즈들, 이른바 짝퉁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유승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문구기업에서 직원들이 전통 모자 볼펜을 정성껏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 넷플릭스 시리즈 K-팝 데몬 헌터스, 캐대언 인기로 주문이 크게 늘었습니다. 택배 기사님께서 캐대언 때문에 택배가 이렇게 갑자기 많이 나가는 거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느꼈던 것 같아요. 전통 모자 볼펜 등 K굿즈를 사려는 방문객들로 박물관도 붐빕니다. 올해 들어 407만 명이 이곳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았습니다. 이미 지난해 총 방문객 수를 넘긴 건데 개관 이후 역대 최다 기록도 세울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박물관 기념품 매출 역시 160억 원을 넘기며 역대 최고치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I really liked the postcard, which we can keep in as a souvenir. I think it's different from the Chinese one, for example. But I have seen some in the museum, but it's nice again. 인기 굿즈가 불티나게 팔리자 틈새를 노린 불법 굿즈, 이른바 짝퉁도 등장했습니다. 짝퉁 논란이 K 콘텐츠 전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상품 품질에 대한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좀 심각한 문제다. 한국 문화 자체에 피해를 올 수도 있다. K 콘텐츠 인기가 높아질수록 몰려드는 불법 굿즈 파도 속에 K 저작권 방파제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한 달 전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25%의 관세가 그대로 붙고 있는데요. 왜 합의대로 실행이 안 되는 건지 워싱턴 강영구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워싱턴 DC 근처의 한 자동차 매장입니다. 지난해 170만 대 넘게 팔린 한국산 자동차의 인기는 매년 높아지고 있습니다. The reason I think it's the warranty that they get and also the service and the long lasting because people they look. 하지만 지난 4월부터 부과된 25% 관세는 7월 말 15%로 낮추기로 합의했는데도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미국 내 행정 절차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국은 지난 5월 무역 합의 후 행정명령과 연방관보 개제를 거쳐 약 50일 만에 10% 자동차 관세가 적용됐습니다.
한국도 이런 절차가 필요한데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미국의 강경한 태도로 진전이 없었습니다. 대미 투자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 카드로 미국이 남겨놨다는 분석입니다. Deal they wanted to see if well, I don't even want to say it, but they wanted to see if they could do something. But they honored the deal, which is nice. 또 무역 합의 이후 8월부터 추가로 낸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을지도 불확실합니다. 반면 유럽연합은 이미 소급 적용에 합의했고 일본도 적용 시기를 서두르고 있어 한국만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과거에는 미국과 무역 합의를 하면 곧바로 법제화로 이어져 적용이 됐지만 트럼프 시대에는 지루한 후속 절차가 남아있어 우리 기업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다음 주부터 은행이 파산해도 1억 원까지 예금이 보장됩니다. 예금 보호 한도가 2배로 늘어나는 건데 그럼 더 높은 금리를 주는 쪽으로 돈이 몰릴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김태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예금을 넣은 금융기관이 파산해도 예금한 돈의 일부는 국가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진 최대 한도가 5천만 원. 그런데 다음 주 월요일부터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입니다. 1억 원이니까 마음 놓고 맡길 수도 있고 금리 높은 쪽으로 아무래도 올라가서 옮겨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높은 금리를 주는 은행으로 고객들이 돈을 옮길 거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특히 상호저축은행 등 이 금융권 고금리 예적금 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 저축은행은 지난달부터 처음 거래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연 10% 금리를 주는 적금을 판매 중인데 인기가 예상보다 뜨겁습니다. 7%대 판매하던 것보다는 일평균 판매량의 2배 정도 이상은 많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연내 안에는 저희가 목표했던 특판 좌수는 다 일단 소진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른 은행에선 첫 거래 고객에게 최대 20% 금리를 주는 초단기 적금 상품도 출시됐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조짐은 보이지 않습니다. 불경기 탓에 적극적인 마케팅에 나서기 어렵기 때문으로 실제 저축은행권 예금 잔액은 작년 말보다 오히려 1.3% 감소했습니다. 경제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돈만 잔뜩 끌어다가 예치를 해놓고 대출할 데가 없으면 제2금융권으로서는 오히려 그것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향후 경기가 개선돼 시중은행보다 더 높은 금리의 상품이 연이어 출시되면 예금 이동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령층을 공략한 기술 제품들, 이른바 시니어 테크 제품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약 먹는 시간을 챙겨주고 말벗까지 되어주는 AI 돌봄 로봇이 대표적인데요. 신용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성북구에 사는 김인성 씨에게 약 먹을 시간을 알리는 다정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할아버지, 점심 잘 드셨어요? 약 드시는 거 잊지 마세요. 김 씨에게 말을 건넨 건 손주가 아닌 AI 돌봄 로봇입니다. 챗 GPT를 탑재해 복약과 식사, 운동 등 생활 패턴을 분석해 맞춤 알림을 제공합니다. 또 외롭지 않게 노래를 불러주고 머리를 쓰다듬어 달라고 칭얼거리기도 합니다. 심심하지 않고 또 할아버지 이렇게 부르면은 그냥 나도 모르는 순간에 대답을 해요. 신발에 의료기기 기능을 더한 기업도 있습니다. 자석의 반발력을 이용한 진동칩을 장착해 근육통을 줄여주는 원리입니다. 지난해 신발로서는 국내 최초로 의료기기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고객들이 신뢰를 하신다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인증이 된 제품을 가지고 고객들한테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 노인 비중이 20%를 넘어선 초고령 사회에 들어서면서 노령층을 공략한 기술 제품 시니어 테크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니어 테크 시장은 2030년까지 연평균 13%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건강하고 어느 정도 소비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한국 60대는 존재하지 않았었거든요. 이제까지는. 프리미엄 소비를 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층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스타트업에서도 노인 보행 분석 시스템 등 다양한 시니어 테크 제품들이 속속 나오고 있어
앞으로 시장이 더욱 넓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서강고 3학년 박건웅이 최등급의 매경 아마추어 골프 선수권 대회 남자부에서 지난해 컷 탈락의 아픔을 딛고 생애 첫 우승의 기쁨을 맛봤습니다. 여자부에서는 재작년 챔피언 박서진이 지난해 부진을 딛고 대회 두 번째 우승컵을 들어올렸는데요. 골프 국가대표를 꿈꾸는 두 챔피언의 화려한 재도약,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저녁이 된 지금도 대기가 불안정한 중부 내륙 곳곳에는 소나기 구름이 발달해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은 오늘 밤까지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새벽부터 오후 사이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지날 텐데요. 특히 서울 등 중북부 지역에는 최고 60에서 80mm 이상의 강한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또 일요일인 모레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전에 남부지방부터 시작돼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제주에 최고 60mm, 남부지방에 최고 40mm, 서울은 5에서 2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소나기와 비가 내려도 더위의 기세는 꺾이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습도를 더욱 끌어올리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당분간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밤사이에도 대도시와 해안가를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겠고요. 내일 낮 기온은 서울이 31도, 대전 33도, 광주도 33도, 대구와 울산은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9월의 첫날인 다음 주 월요일에도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고요. 남부지방과 제주는 화요일 오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